예, 반갑습니다. 예,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뭐 OT 겸해서 답안 작성론 예,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한 해의 첫 강의를 언제나 예, 원인무효로서 시작합니다. 예, 원인무효로서 시작하고 원인무효의 법리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검토한 이후에 예,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론 한번 보시죠. 자, 민사법. 자, 뭐 선택 사례 뭐 배점 다 아실 거고, 자, 1에 나다라 한번 보시죠. 자, 전체 공부량 중에 민법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3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사 사례 기록에서의 득점이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 여태까지 민사 사례 기록을 60점 정도 받았는데 떨어진 학생은 선택가락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민사 산문을 빼더라도 민사 1, 2문하고 민사 기록에서만 평균 60점 정도를 득점하시게 되면 자, 1문에서 15점 세이브 되고요. 2문에서 한 10점 세이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에서 한 17점 세이브 되는데 다 합치면 42점 정도가 됩니다. 네, 42점이면 형사하고 공법에서 웬만큼 터진 거는 다 메꿔놓죠. 단 30점짜리 이런 거 터지면 답이 없습니다. 30점짜리는 죽었다 깨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다 한번 보시죠. 자, 전략적 측면에서 형사공법을 주력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민사 사례기록 평균은 47, 8점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른바 중탄을 치셔야 됩니다. 사례기록에서 점수가 많이 터지면 절대 공법 오버되는 점수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사를 주력으로 하더라도 형사공법에서 40점 이하의 득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예컨대 공법 1문을 예컨대 우리가 한 40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40점 받으려면 우리 평균 50점 받아야지 카트라인 되잖아요. 그러면 60점짜리 하나로 메꿀 수 있네. 60점 받기 쉬워? 아, 쉽지 않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메꾸나? 55점짜리 2개로 메꿔야 됩니다. 내가 공법 1문을 40점을 맞고 형사 1, 2문을 다 55점 맞았다고 좋아했는데 그 40점짜리 하나가 거의 다 갉아먹는 거죠. 오버된 걸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신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방어적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방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사례 기록에서 45점 밑으로 나오는 과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45점 밑으로 나오면 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뭐 45점 맞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 아마 답안지, 성적표 받아보셨을 건데, 30점대의 답안이 있는, 그러니까 30점대 득점한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돼. 자, 내가 이걸 통백이 나갔는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썼는데도 30점대가 나왔다. 통백이면 시간 조절 실패했으니까 연습함으로써 조금 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30점대가 나왔다. 그건 강사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점대 과목이 들어가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적절한 시간 배분을 통한 민사 사례 기록에서의 50점 득점이 이거는 합격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민사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마지막까지 민사를 잡게 되면은 자,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민사는 중상타가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공에서 30점짜리가 하나씩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 형사 기록이 터졌다든지 공법 기록이 터졌다든지. 그러면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는 공법 때문에 떨어졌구나. 올해는 공법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공법부터 시작해. 되겠어? 안 되지. 뒤에 가면 또 민사가 펑크 나거든. 옛날 사시 시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시험을 한 8번을 치는데 전부 8번이 꽈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평균은 다 넘고 꽈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한 과목만 꽈락이 나느냐? 절대 안 그래요. 돌아가면서 꽈락이 나요. 올해 민법 났다가 그 전에 헌법 꽈락 났다가 왜냐하면 이게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해가지고 적정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국가고시거든.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8과목 치는 시험에 7과목만 준비하고 요행수업하라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터진 과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자, 변시가 총 몇 과목이죠? 러프하게 보면 8과목이죠. 7법에 선택법이 하나 붙었고. 그런데 7법은 문제 유형이 3가지죠. 그렇죠? 선택, 사례, 기록 3가지입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과목이 22개예요. 그럼 22개를 적절하게 다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단 한 과목도 터진 과목이 있어서는 안 돼요. 최소한 공법, 공법 뭐 사례형 본다 보니까 뭐 시간이 모자랐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도 기출 문제집을 한 번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국가고시가 묘한 게 안 보고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든 표시가 나고 그 부분은 반드시 터집니다. 그래서 변시는 22과목을 적절하게 커버해가지고 들어가면 웬만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22과목을 커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시간은 뭐 다 정해져 있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딱 짜서 절대적으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앞으로 시험까지 8개월 남았습니다. 민사를 아무리 열심히 본다 한들 2개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 2개월 안에 사례도 해야 되고요. 기록도 해야 되고요. 객관식도 해야 되고 총정리 최신 판례까지 해야 됩니다. 자, 시간 배분을 확실하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민사의 시간 배분이 전체 합격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8개월 남았는데 민사 5개월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민사 5개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딱 점수만큼 시간 배분하셔야 됩니다. 점수만큼. 특히 민법. 민법은 배점표로는 다른 과목의 1.5배입니다. 그쵸? 딱 1.5배예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배에서 3배 정도는 투입을 하실 거예요. 그럼 2배, 3배를 하고 나머지 과목들도 1배만큼의 공부를 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거기 2배, 3배를 투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터지는 과목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런 룰을 범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현공에다가 어느 정도 시험 시간을 투입을 하고 준비를 하시려면 민법 투입 시간을 줄이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8개월 내에 쇼부를 봐야지. 8개월 내에 쇼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12개월 더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 8개월 내에 쇼부 보는 겁니다. 자, 시간 배분 확실하게 해서 민법은 3학년 때는 반드시 다른 과목에 1.5배나 1.7배 정도, 1.7배 정도 시간 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 순환이 제일 가혹해요. 민법 순환이 제일 가혹합니다. 민법 순환 하실 때는 평소에 공부할 때보다 평소에 공부할 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가지고 1시간 늦게 퇴근하셔야 그래도 겨우겨우 메꿔집니다. 그 상태로 누더기로 또 시험장에 들어가죠. 민법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겠다. 그거는 애초에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이에요. 민법은 그냥 누더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더기 상태로 그냥 들어가서 적절한 점수 받고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시험이 됐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민사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목차를 잡고 답을 뽑을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여러분 변호사 생활 한 5년 하셔야 돼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 그 실력은 변호사 5년 해야 나온 실력이니까 원시적 불능이지. 그러니까 너무 민법에 목숨 걸지 마시라. 목숨 걸지 마시고. 그 다음 목표치를 한 60점 정도, 맥시멈 한 60점 정도 잡으시고요. 자, 우리 2번 한번 봅시다. 사례형 답안 작성이 변호사 실무의 기본이다. 사례형 답안이 변호사 실무의 기본이면서 모든 답안의 기본이 되죠. 민사 답안 잘 쓰는 친구가 형사 답안 못 쓰겠나? 그거 아니죠. 답안의 기본 프레임은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 연습을 민사에서 하셔야 됩니다. 민사에서 하셔야 돼요. 자, 우리 3번 한번 보시죠. 이 페이지. 사례형 문제의 기본 구조인데 1문 150이고 2문 100점이죠. 근데 민소법이 1문에 이제
뭐 배점표상으로는 100점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100점이 안 될 것 같고요. 예. 적게 보면 80점, 많이 보면 한 90점. 자기가 민사 1문이 안 나왔다라면 여러분들 내가 민법이 모자란 게 아니고 민소법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민소법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민소법은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기 아주 좋습니다. 민법이 출제 가능한 쟁점을 추린다 하면은 정말 뭐 추리기도 어렵지만 뭐 올해 문제 한번 찍어보겠다 하면은 민법 한 200개 찍어야 되고요. 민법 200개 찍어야 되고 민소는 50개 안쪽으로 다 추려낼 수 있습니다. 상법도 마찬가지고 50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면 기본 3법 빼고는 거의 문제가 걸립니다. 문제가 걸려요. 특히 민소상법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가 좀 적은 과목일수록 어떻게 조금 인텐시브하게 해가지고 고득점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민사 1문 잘하는 친구들은 민법 잘해서 1문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민소 가지고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회 다 한번 보시죠. 자, 예외가 없지는 않으나 민사 사례 기록에 출제되는 판례는 요지 암기한 걸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실관계와 결론까지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 원문 찾아보는 거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걸어서 하나하나 이제 그림으로 걸어가면서 풀어보시게 되면은 판례의 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판례 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한번 장악된 판례는 웬만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록은 한 800에서 한 900개, 사례가 뭐 한 1500개에서 한 1600개, 선택은 5000개가 오버됩니다. 그래서 이 1500개에서 1600개 판례를 어느 정도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민사는 판례 5000개 장악해서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관계까지 다 장악 못하니까 사실관계 장악하는 건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지만 외워서 눈에 바르고 들어가는 거 5000개. 이거는 2학기 때 객관식 문제집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답안 작성법 한번 봅시다. 민사에서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내 답안지가 몇 점 정도 수준이다라는 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마 제 트랙에서 진못 때나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치면서 일단 뭐 맞아야 맷집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맷집이 생길.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판례 쓰고 답 좀 맞으면 몇 점 나올까? 5점 나옵니다. 판례 쓰고 포섭해서 답 딱 맞으면 그게 딱 5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내가 6점이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딱 5점 수준입니다. 그러면 자 6점의 답안지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죠. 6점 답안 4번에 결론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 판례와 사안 해결에 대한 충실한 언급이 있습니다. 언급도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학설 또는 부가 쟁점을 기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6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학설을 장악을 하시는 건데 이게 민사는 학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추리는 게 많습니다. 민소는 조금 보셔야 되지만 민법만큼은 학설에 신경을 쓰실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아예 학설을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 문제에서 내가 한 줄 더 쓸 수 있는 부가쟁점이 있죠. 이걸 뭘 찾아서 넣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점과 6점을 가르는 것은 남들 답안지에 없는 단 하나의 목차.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단 한 줄의 목차. 그게 5점과 6점을 가르게 됩니다. 5점과 6점을 가르게 됩니다. 사점 이하 답안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답안 쓰시면 안 되고 7점 답안은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으십니다. 6점 정도. 그래서 판례를 정확하게 장악해서 일단 답을 맞추고 포섭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그 다음 여기서 요 정도의 하나의 쟁점을 부가적으로 언급해 주면은 가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답안 구성하는 걸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막 지금 떠오르는 게 우리 민사재판 실무 다 한번 들어보셨죠? 3학기 때 들어보셨을 건데 민사재판 실무 교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의소송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의소송에 관한 판례들이 열 몇 개씩 그냥 주르르 붙어 나옵니다. 그러면 연수원교재에 있는 목차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문제제기, 그 다음 판례, 그 다음 학설 없지? 연수원교재 학설 없죠. 그 다음 검토, 뭐 하면 뭐 이제 결론, 뭐 요 정도인데, 자 요렇게 있으면 딱 5점 나와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대의소송의 소송물은 뭔가? 비대위 채권이다. 이거부터 하나 쓰고 들어가야 되겠지. 이게 몇 점이 될까? 요게 1점이 되는 건데 이게 표점상에서는 0.5점이 될 수도 있고 1.5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쓰는 목차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민사에서 시간 부족 문제입니다. 첫째, 내가 글자가 느려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완전 오산이죠. 글자가 느려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몰라서입니다. 문제를 봐서 파악이 안 되니까 두 번 읽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답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고민해서 요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야, 일문은 내가 이 판례를 떠올려 가지고 답을 썼는데 변형된 사실관계에 들어가니까 밑에 문제하고는 답이 상충되더라. 또 답안지 새로 써야 되죠. 첫째, 몰라서 시간이 가는 거고, 두 번째, 연습을 안 했습니다. 뭐 현공은 상관없어요. 근데 민사는 10.6분 13줄. 항상 답안지 쓰시면서 여기 맞춰 쓰셔야 됩니다. 10점은 6분 내에 13줄 안으로 끊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찍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20점짜리로 딱 출제됐어요. 그러면 몇 줄 써야 돼? 12분 써서 26줄 정도 써야 되는 거야. 그러고 다음 문제 들어가야죠. 야, 아는 거 나왔다고 이거 30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에 이문이 또 통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거 한 줄 더 쓴 게 말짱 꽝이 돼요. 이걸 제가 통상 어깨 힘들어 갔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아는 문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대립다 쓰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민사는 까딱 잘못하면 통백 나오니까. 아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시간을 줄이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12분짜리인데 내가 10분 쓰고 2분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나가셔야지. 뭐 아는 거 나왔다고 해서 대립다 쓴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수험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1시간 반 쓰고 1시간 써라. 그러면 뭐 고민을 하죠. 3문부터 공략이 들어갈 것인가 1문부터 공략이 들어갈 것인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상법을 1시간 다 쓰면 어디 가든 시간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배분은 요게 1시간 20분 정도 할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소는 기본적으로 배점 자체가 조금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이 만약에 10점짜리라면 민법 10점에는 판례가 2개가 들어가요. 판례 2개가 들어가서 써야 될 게 많은데 민소 10점은 판례 하나고 또는 큰 판례 하나로 20점짜리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전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되고, 상법 1시간 내내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한 50분 정도 끊는다. 그 다음 요거 1시간 20분 정도에 끊게 된다. 민법 문제는 특히 민사 이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2의 이문 내 아마 통백이 나와서 계속해서 통백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2의 이문 통백 나오는 건 일단 시간 배분. 시간 배분이 안 돼서 그런 거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 모르는 대로. 전 항상 강의할 때 그러는데, 몰라서 못 쓰는 거 뭐 어떡할 거야, 그거. 예. 예, 몰라서 못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전략의 부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 전략의 부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상법을 1시간 15분씩 쓰고 있으면 절대 민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시간 전략 꼭 하시고, 그 다음, 오늘, 내일은 시험이 없고요. 수요일 3일째부터는 저희 쪽지 시험처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시까지 나오셔가지고 한 10분, 20분 정도 답안을 꼭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점짜리면 13줄에 맞춰서 쓰시고요. 20점짜리면 거기 맞춰서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객관식은 한 달 안 보면 다 까먹고요. 사례는 2주 안 쓰면 다 까먹고요. 기록은 청구치지 일주일 안 보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례는 쓰는 감각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계속 써보시고 기계적으로 쓰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쓰셔야 돼요. 6시까지 꼭 오시고요. 3일차부터 문제가 나갑니다. 자, 시간 부족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 목차의 구성 방법 한번 보시죠. 목차는 뭐 문제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이 목차를 조금 선호합니다. 뭐 문제 제기? 뭐 문제죠? 저는 사안이란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법률 용어 중에 사안은 굉장히 고급 용어입니다. 판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쓰고요.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가볍게 언급하고 법률적 쟁점을 해주죠. 그리고 법률적 쟁점 앞에다가 아라비아 숫자를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바로 그 다음 목차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박성수 변호사 이런 식의 이제 목차, 이제 통합 목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저같이 뭐 실무하던 사람들은 뭐 특별 선입견이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쓸 수도 있지. 근데 아마 교수님들 중에는 이 목차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배척당하죠. 쓸데없이 배척당해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주장과 항변의 형태를 묻지 않으면 답안은 굳이 주장과 항변과 재항변의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주장, 항변, 재항변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민법에서는 정말 몇 개 안 돼요. 이 목차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게 소멸시효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아요. 소멸시효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는데 나머지는 쟁점 위주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감점당할 답안을 쓰실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건데, 자, 1문에는 문제점으로 썼어. 2문에는 문제제기로 쓰고 3문에는 서론으로 썼다가 4문에는 쟁점의 정리로 써놨어. 쓰고 나서 난 모르지. 다만 이미 제출했고 내 손을 떨었는데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채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얘는 연습이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 목차를 쓸 때도 여러분들 용어를 통일해서 써 주셔야 됩니다. 문제점, 문제제기,
그렇게. 이런 실수는 주로 기록형에 가서 되게 많이 하시는데 나온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했다가 뒤에 나 안 가면 이 사건 토지라 그랬다가 나 안 가면 이 사건 건물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특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이 다 틀려. 예, 다 틀려. 예. 그럼 어떻게 될까? 전부 감점당합니다. 이건 쓰고 나서도 내가 실수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감점인 거야. 이게 누적되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 특정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용어 특정하실 때는. 자, 그 다음에 판례 쓰는 거. 판례. 판례 정말 열심히 외우고 키워드 외워도 어떻게 시험장만 들어가면은 나는 정말 한 줄도 못 쓰겠더라. 한 줄도 못 쓰겠더라. 그런 경우 많죠. 판례는 특히 미산 판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판례 아는 판례다 하면 결론은 기억하고 계시겠지. 그렇죠? 결론 기억하시고 그 다음 뭐는 또 기억나실까? 사실관계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판례는 사실관계하고 결론을 써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관계 결론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 판례는 논거가 없는 판례가 거의 80%입니다. 판단만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왜는 없어? 그냥 인정할 수 없대. 그럼 뭐 판례는 그냥 그대로 사실관계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13줄 판례 한 줄 외워가지고 참 채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판례의 기재 방법이 이렇게 요건 답안에서 부각되어야 된 쟁점입니다. 뭐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과 관련하여, 추인과 관련하여. 표현 대리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자, 관련하여. 자,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쟁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어차피 한 줄 외우시잖아요. 뭐뭐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에 따라 사안을 보면 예전에 제가 요 문구를 굉장히 화려하게 썼어요.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을 보면 이렇게. 근데 그 답안이 많으니까 이제 부각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신변호사 강의 들었군 해가지고 또 배척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무색 투명한 용어를 써야 돼. 위 판례에 따라 사안을 보면. 위 판례에 따라 사안을 보면. 자, 한 줄 판례로 몇 줄 나오지? 3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검토할 때는, 채점할 때는 교수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갔는지를 보고요. 몇 줄 썼는지를 봅니다. 검토를. 보통 이렇게 하면 6점대까지는 그냥 나옵니다. 6점대까지 그냥 나와요. 저도 판례를 외워봤지만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외운다는 건 정말 가혹합니다. 그 판례 나온다는 걸 알고 내가 그 판례 하나만 외운다면 외워 들어가겠지만 민사만 5,000개에 다른 과목 다 합치면 뭐 판례에 치여 죽는데 힘들죠. 자, 판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답안지에 항상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해서 양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추가해서
강의에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종합반 학생이실 건데, 첫째 주의사항, 결강하시면 안 됩니다. 뭐 몸이 아파서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출석을 못했다 하면 그 다음날 학원에 일찍 오셔가지고 보강을 신청해서 동강을 들으시든지 해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강의가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강의는 뒤에 가면 몇 강 밀리게 돼 있어요. 그 몇 강 밀리게 돼 있는데, 그 몇 강 밀린 걸, 그 강의 끝나고 다음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리하겠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 우리가 22강, 뭐 보강 한 번 정도 하는데 23강을 했습니다. 그럼 한 두세 강 정도 빌 거 아닙니까? 이 두세 강을, 형사를 내가 이틀 뒤에 시작하고 이틀 동안 정리해서 들어가겠다. 그리고 김정철 오빠를 뭐 사흘 뒤에 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형사는 닷새가 밀려요. 닷새가 밀려. 그리고 헌법은 한 일주일 밀려. 그러다 보면 뒤에 가면 어떻게 되나? 행정법이 그냥 아예 터져. 아예 본 적이 없단 말이지. 왜냐면 행정법 강의할 때 겨우겨우 스케줄 잡아서 헌법 정리하고 있으니까. 터지면 터지는 대로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학원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학원의 스케줄 따라서 들어가시고, 다음 순환할 때 뭐 챙겨서 보시든지, 뭐 안 봐도 줄 수 없고, 아니면 그 다음 과목 할 때 조금씩 시간 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몇 시간 터졌다 해가지고 다음 강의에 들어가지 않고 정리해서 들어가겠다. 절대 정리도 안 될 뿐더러 다음 강의도 또 터집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저도 그랬거든. 절대 정리 안 돼. 절대 정리 안 됩니다. 결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일찍 나오십시오. 공부할 때는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시 정도 오면 오셔가지고 책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시험 준비할 때 오전에 보는 양이 하루의 반입니다. 실제 오전에 한 3시간 반 정도 보시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 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후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오전 공부가 당락에 큰 영향을 주고, 또 주말 공부가 또 당락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일주일 중에 하루를 풀로 쉬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한나절만 쉬세요. 뭐 오전에 쉬시든 오후에 쉬시든 하루를 풀로 쉬면 그 다음날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셔놓은 상태로, 축축한 상태로 8개월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한 상태로. 한나절 풀로 적긴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웬만하면 술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학원 스케줄 따라 가십시오. 학원 스케줄 따라 가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스케줄 따라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결강하지 마십시오. 결강하지 마시고. 자, 원인모의 법률관계 우리 한번 볼까요? 뭐 대부분 학부 다니실 때 뭐 영어 학원 다 다녀보셨잖아. 정말 마지막 주 되면 어퓨 군맨만 남아있죠. 어퓨 군맨만 남아. 제가 와이프를 영어 학원에서 만났거든요. 공부 안 하고 가서 연애를 했지. 그래서 영어 학원 간다든지 뭐 다른 학원 간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공부 안 하고 무슨 짓 하려고 이러면서. 자, 우리 원인모의 법률관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사례는 여러분 제가 일부러 판례를 안 찾아 넣었어요. 이건 교과서 안에 전부 다 있는 판례들입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굳이 판례를 안 찾아 놨는데, 요거 사례는 여러분들 사실관계부터 결론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하셔야 되고, 자다 일어나서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한 부분을 떼가지고 20점짜리, 30점짜리 수도 없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조금 간략하게 할게요. 갑이 X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을이 갑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하로 해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와 있죠? 을 앞으로 와 있겠죠. 을이 현재 뭐 자기가 이 등기 명의 갖고 있으면은 이익이 현실화되나? 아니지. 예.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죠. 예.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이익이 현실이 되죠. 매도했습니다. 자, 병은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겠죠. 예. 알고는 안 사니까. 자, 병명의 이전 등기가 딱 격려되자마자 병의 채권자인 D가 토지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병은 뭐 어차피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가 왔으니까 Y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 후 정에게 임대를 했고요. Y 건물은 주택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 정은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나아가 임대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유익비 포기 특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익비는 발생합니다. 자, 유익비 지출했고 이 유익비에 기해서 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 사실관계. 자, X토지의 소유권자는 누군가? X토지의 소유권자는 누군가? 소유권자. 지금 등기명의는 병한테 가 있지만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예,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의 효력 한번 볼까요? 매매 계약 효력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무효. 왜 무효인가? 왜 무효인가? 이게 민법 총칙의 가장 기초적인 법리. 갑에게는 행위 의사가 없었죠. 행위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효죠. 자, 계약이 무효. 등기 원인 무효가 되죠. 등기 원인이 무효가 되면 자, 우리 법 체계, 이 물권법 체계가 유인설인가 무인설인가? 물권 변동에서 유인설이죠. 어떻게입니까? 채권 계약이 무효면 이에 따른 물권 변동도 같이 무효가 되죠. 예. 예, 물권 변동 무효다. 이른바 원인 무효의 법리는 뭐가 무효다? 등기 원인 무효입니다. 등기 원인 무효. 이 등기 원인 무효의 의미는 채권 무효예요. 채권 무효, 물권 무효예요. 자, 그 다음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을은 X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죠. 등기명의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권리자인가 아닌가? 무권리자지. 예,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인데 이놈이 병한테 팔았어. 자, 이 매매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예? 유효죠. 왜? 자기의 소유의 물건일 필요는 없죠. 예, 유효해요. 예, 그렇죠. 채권 유효. 그 다음
자, 처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으니까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된다? 무효죠. 예, 물권 무효죠. 강학상 갑과 을 사이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요거를 원인 무효의 법리라 그러죠. 강학상 을과 병 사이에 물권 변동의 법리를 뭐라 그럽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 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자, 병이 건물을 신축한 건 조금 이따 보시고, 자, 갑이 을과 병 상대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 전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병은 을에게 어떠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나? 어떠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나? 담보 책임이지. 왜 담보 책임이 가능한가?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을은 갑에게 무슨 권리를 청구할 수 있나? 없지. 무슨 권리가 있겠어. 자,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서로 교부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로서 규율하나?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고, 따라서 서로 교부한 게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이 되죠. 왜? 채권이 무효니까 법정 채권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법률 행위 무효니까. 자, 그 다음 자, 요 정도 하면 이제 우리 원인 무효의 법리하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법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걸로 봅니다. 답안지 쓰실 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하고 원인 무효의 법률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배척당합니다. 민사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엄청날 거예요. 손해배상을 써야 되는데 계약이 이행 청구를 쓰고 있다든지 딱 교수님들이 보기에 얘는 민사의 체계를 혼동하고 있다. 혼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어떻게 되나?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3점이 되는 거야. 3점이 되는 거야. 열심히 썼지만. 그래서 이 원인무효의 법리하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법리는 민사의 기본을 깨뚫는 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권법과 관련한 중요 판례는 거의 대부분이 원인무효의 법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등기 공신력이 없잖아. 채권행위 무효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아들이 아버지 도장 들고 나가가지고 해먹는 거 무지하게 많거든. 동생이 해먹는 거 전부 등기 무효가 되죠. 자, 현재 상태에서 그럼 이제 갑의 권리 구제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갑의 권리 구제책에 대해서 일단 러프하게 보면 이전 등기됐으니까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등기 말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 건물이 내 땅을 깔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철거될 때까지의 부당이득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건물을 철거하려는데 한 놈이 들어가 있네. 들어가 있어. 임차인이 들어가 있잖아.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퇴건가 인동가. 고민스럽죠. 퇴건가 인동가 고민스럽습니다. 자, 권리 구제 방안. 자, 목차 한번 봅시다. 보전 처분 한번 보시죠. 병에 대한 엑스토지, 각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 오늘 요거는 정리를 조금 하시죠. 들어는 봤고 시험에도 나오지만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 가압류, 가처분. 자, 가압류, 가처분. 본안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자기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임시적 권리죠. 자, 가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정물, 분쟁이 대상이 됐던 목적물, 계정물에 대한 가처분이 있고, 그 다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우리 민법에 나오는 걸로는 뭐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이런 게 있었고, 여러분들 뭐 신문에 자주 보시는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자, 이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피보전 권리가 다릅니다.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반드시 뭐여야 된다?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채권. 그래서 문제에 A가 B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는 얘기는 문제 안에 뭐가 깔려있다? A는 B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항상 피보전 권리는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플러스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은 뭐 관행적으로 대부분 얘기하죠. 본안소송 승소 이후에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집행 불가능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고. 자, 계정물에 대한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가 뭔가 특정물 채권입니다. 특정물 채권이. 그래서 갑이 을의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 이건 뭔가? 갑이 을에 대해서 인도청구권을 갖고 있던, 말소청구권을 갖고 있던, 특정물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물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된다. 그 다음 보전의 필요성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가압류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금전채권과 특정물 채권 모두 가능합니다. 이건 피보전 권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보전의 필요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출제 범위 바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건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큰 돈을 만지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자, 갑이 을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하나 있겠죠. 그쵸? 소유권 이전 등기, X토지의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그 다음 병을 상대로는 어떻습니까?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 건물 철거, 또 토지 인도, 또 부당이득.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목차 한번 보시죠. 본안소송. 자, 본안소송을 제가 소송물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는데, 자, 을과 병에 대한 X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그 다음 D는 토지의 가압류가 있죠. 그죠? D는 토지의 가압류를 했습니다. 자,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가압류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못하죠. 왜 못하나? 가압류 등기는 채권자가 한 등기가 아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등기입니다. 등기법상. 그래서 직접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이 가압류의 근거가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 결국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압류와 같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무엇이 있는가? 가압류가 있으니까 뭐 가처분이 있겠죠. 가처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압류 및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 압류 및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노트 좀 하시죠. 경매 개시결정에는 반드시 압류 등기가 같이 부기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는 반드시 압류 등기가 들어가요. 이거 작년에 법전의 모의고사에서 아주 비겁하게
압류 등기가 격려되었다는 말은 지문에서 뺐어요. 사례형에서. 뭐가 들어가 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지.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압류 등기가 같이 들어갔다는 게 전제가 된 건데, 예. 그래서 이 압류 등기를 선으로 해가지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됐죠. 학생들이, 오씨, 압류 등기가 없으니까 이거 뭐 쓰라는 거지? 고민스럽죠. 아주 상식적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팝니다. 자, 압류에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는 반드시 압류가 선행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이고 강제경매는 금전채권의 실행이죠. 금전채권의 실행입니다. 그 다음 병에 대한 Y 건물의 철거 및 엑스토제 인도 청구, 그 다음 부당이득, 그 다음 정에 대한 퇴거 청구입니다. 자, 퇴거 청구는 올해 시험 치고 나서 좀 말이 많았죠.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를 해야 되느냐, 퇴거를 해야 되느냐. 퇴거는 철거가 전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가 원칙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친구하고 저하고 아파트를 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걸 점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이 모자라서 아파트를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대를 해줬어. 임대를 해줬어. 내가 그 사실을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유자로서 인도 청구를 해야 되나 퇴거 청구를 해야 되나? 당연히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게 당연한데 이걸 사례 문제로 냈는데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퇴거 청구를 쓴 답안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고 퇴거는 구별하셔야 되는데 퇴거는 언제만 한다? 철거 목적물에 점유자가 있고 철거 목적물에 점유자가 있고 그 점유자가 철거 목적물의 처분권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안에서 정에게 임대를 해주지 않고 병이 이 Y 건물을 그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 상대로 퇴거 청구할 필요가 있나 없나? 퇴거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 철거 청구만 하면 돼요. 이 철거 청구에는 철거 목적물로부터의 처분권자의 퇴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퇴거 청구는 어떻게 한다? 처분권자 아닌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요때만 하는 겁니다. 퇴거, 인도 꼭 구별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항변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넘기시고. 자. 우리 병과 관련해서 나와 다와 라를 한번 보시죠. 나, 다, 라. 사실관계가 바뀌었으니까. 자, 병이 건물 청거 철거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항변을 했습니다. 법정지상권 항변. 자, 왜 법정지상권 항변이 성립 가능한가 한번 볼까요? 지금 토지와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는, 그러니까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명의가 누구한테 있었지? 병한테 있었지. 병한테 있고 거기에 병의 건물이 신축되면서 병명의의 보존 등기가 됐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갑이 등기 말소를 하니까 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면서 등기명의가 어떻게 바뀝니까? 갑명의로 바뀌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의 소유에 있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걸로 볼 예지가 있죠. 그래서 철거 청구를 하는 데 대해서 법정지상권 항변을 했습니다. 인용되겠는가? 안 되겠지. 일단 안 되겠다는 거 간접 저쩌고 오잖아. 씨, 딴 놈이 와가지고 내 땅 위에다가 건물 세워놨는데 안 비켜준다고. 말이 안 되지. 자, 이때 판례가 굉장히 궁색한 근거를 들긴 해요. 궁색한 근거를 드는데, 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변동이 아니므로, 그래서 원인 부여로 말소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분류가 있었을 때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 인정되려면 매매, 증여, 경매 등, 매매, 증여, 경매 등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물권 변동이어야 한다. 그 다음, 요건 아주 고급 판례인데요.
건물의 신축 대금은 토지에 대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들어가면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은 항변으로 들어오는 게 법정지상권 항변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요건이 안 맞아. 요건이 안 맞는데 어떻게 법정지상권 항변 하는데 뭐 100% 배척될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 최종 항변으로 주장하는 게 유치권 항변입니다. 근데 자, 건물 신축 비용은 토지에 관한 비용이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한 사항은 이른바 그 성토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토지 평탄화 작업 이런 거 아시죠? 물퉁불퉁하게 되면 여기 건물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깎는 거야. 그래서 이건 토지 자체에 관한 비용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인정한 사례들이 종종 있지만 건물과 관련한 비용은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종 항변은 단 하나, 뭔가?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여기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병은 악인가 선인가? 선이죠. 병은 의뢰 등기명의를 신뢰하고 이전받았으니까. 그래서 취득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은 전부 원인무효 사안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무효 깔려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승계취득하면 되죠. 승계취득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로 시효취득이 문제된다. 그 다음 자 정과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퇴거 청구에 대해서. 나는 법전형 모의고사에 수차례 나왔습니다. 가는 수차례 나왔고 나도 제가 열심히 외쳤는데 작년에 한번 나와줬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주택에 관한 것일 뿐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 인용입니다. 그 다음 유치권 항변도 마찬가지. 판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건물의 존재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점유가 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건물 철거는 어떻게 된다? 100% 인용이 됩니다. 100%. 그러면 갑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어떻습니까? 자기 권리를 전부 다 구제받겠죠? 자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사용자는 건물의 소유자인가 건물의 점유자인가?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이 문제가 되면 항상 시기가 문제가 되겠죠. 악이라면 어떻게 되죠? 부당이득 했을 때부터겠죠. 선이라면 어떻게 되나? 소재기 시부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의 선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건물의 원인무효로 해가지고 건물까지 신축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몇 년씩 하겠습니까? 굉장히 오래 하겠죠. 그냥 한 4, 5년씩 그냥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당사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에 있어서 선악은 이익의 반환 범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답안에서 부당이득 쓰실 때는 자 법률상 원인이 없고 그 다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 누락해서는 안 되는 목차가 뭐다? 선악입니다. 선악. 선악입니다. 자, 그 다음 다와 라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 연수원 문제 수준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자, 정에 대한 토지의 인도 청구는 기각이다. 왜? 정은 임차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의 점유자가 아닙니다. 토지 점유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정에 대한 건물의 인도 청구도 기각이다. 왜 기각인가?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 아니죠. 건물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만 할 수 있지, 토지 소유권에 의한 철거 청구만 할 수 있는 거지 건물 자체를 반환해라든지 이런 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필수적 공동하고 통상의 공동, 예, 요거 하나만 딱 정리하고 조금만 쉴게요. 갑의 을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 갑의 병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가 있었습니다. 자, 을과 병 사이에 대한 각 청구는 필수적 공동인가? 통상의 공동인가? 필공이 아니라 통공이죠. 그러니까 피고 뭐 나눠서 해도 전혀 상관없고, 예, 한 명 상대로 이기고 한 명 상대로 지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갑이 병 상대로 말소 청구를 했는데 소송 진행상의 부주의로 패소 확정이 됐습니다. 말소 청구, 네, 패소 확정이 됐어요. 이 어떤 경우가 이렇게 생기냐 하면, 자, 말소 청구하려면 소유권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소유권 증명을 제대로 못한 경우, 예, 이때 기각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각이 확정이 됐으면 갑은 이제 병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기판력 효과 때문에.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면 병은 이제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병의 등기는 말소된다 안 된다? 이제 말소 안 되겠지. 예, 말소가 안 돼요. 말소가 안 되니까 병은 이제 소유권자와 거의 같은 외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 후소로서 갑이 을 상대로 또 말소 청구를 한 거예요. 자, 갑이 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했는데 갑은 을 상대로 승소를 한다 한들 이 등기가 승소 판결이 집행이 되나 안 되나? 집행이 안 됩니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주등기로 하나씩 별개의 등기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말소해 오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등기를 말소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병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는 거는 을의 등기는 절대 말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 상대로 승소한다 한들 이 판결은 집행불능. 집행불능의 판결을 청구하는 게 소유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유이익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통공에 소유이익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 그 부가쟁점의 6의 2 본안에서의 인용 가능성이 있는가? 요거는 첫 줄만 하고 밑에 줄은 빼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각 이제 원인 무효예요. 원인 무효. 그 다음에 이제 매도고. 그럼 을병 순차적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됐고 현재 병명의 등기가 있는데 갑은 가만히 있는데 을이 나서서 지랄이야. 을이 나서가지고 지가 말소 청구하는 거야. 지가 말소 청구. 내가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너도 권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일단 등기 빼라. 예. 어떻게 될까? 원인 무효 맞죠. 병명의 등기도 원인 무효 맞죠. 예. 그럼 이게 인용될 수 있을까? 기각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판사라면. 원인 무효 등기 맞지? 예, 원인 무효 등기. 원인 무효 등기가 맞다는 건 피고의 측면이죠. 그럼 원고의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자, 말소 청구의 법적 성질이 뭐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죠. 그러면 요건 사실이 소유권적인 사실이 일파따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소유권적인 사실은 누가 증명해줘야 된다? 원고가 증명해줘야 되겠죠. 을이 원고인가? 을이 소유자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병은 저놈이 나의 등기가 원인 무효는 맞지만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나? 청구 기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가 되면 얘는 기각, 그 다음 누구만 승소할 수 있다? 갑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만이 누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소유권의 본질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10분 정도만 쉬고 본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